김정일의 마지막 여인 김옥. 김정은과 김여정을 친어머니처럼 돌봤던 그 여성의 남동생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균. 40대 나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제1부총장직을 맡았던 북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을까요?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걸 버리고 그가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살당했습니다. 여동생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누나는 독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 전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보위부의 전기 고문실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총알이 빗발치는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어떻게 중국 공안의 포위망을 뚫고 대사관에 진입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전기 고문, 총살당한 아버지, 수용소의 여동생, 자살한 누나. 하지만 지금 그는 서울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곳에 손목의 수갑 자국을 보며 매일 증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 권력 핵심의 추악한 진실을, 보위부 지하 신문실의 참상을, 목숨을 건 탈출의 순간순간을, 그리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존엄과 자유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균의 이야기, 고문실에서 자유까지. 제 이름은 김균입니다. 1970년대 초반 저는 평양의 한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현은 자강도 65공장, 즉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 재정 책임자였습니다. 누나 김옥은 만수대예술단의 피아니스트였고 여동생 김경은 정무원 봉사관리국 부국장이었죠. 우리 집안은 북한에서 핵심 계층이라고 불리는 최상위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자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외국산 초콜릿, 일본 전자제품, 심지어 서양 영화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능력으로 이룬 성취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가문의 배경 덕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김옥이 김정일의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행사 담당 직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나의 위치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의 지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균아, 이제 우리 가문은 공화국 최고 지도자님과 직접 연결된 거야. 절대 실수하지 마라. 우리 한 사람의 실수가 가족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어. 아버지의 경고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저는 32세의 나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나이에 이런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김옥이 김정일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면서 우리 가족의 영향력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대학 부총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북한 최고 엘리트 자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당 간부의 자녀들, 군 고위층의 자녀들, 이들은 모두 북한의 미래 지도자가 될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실력 없이 오직 배경만으로 입학한 경우였습니다. 물리학 기초도 모르는 학생이 최우등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제대로 된 논문 하나 쓰지 못하는 학생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수 동무, 이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시오. 그 학생 아버지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오. 이런 지시가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학문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때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제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8년 여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은 극비였지만 저희 같은 핵심 권력층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나 김옥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문서 작업, 당내 여론 조성, 군부 설득. 누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도 누나를 도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영향력을 동원해 지식인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균아, 정은이가 후계자가 되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안전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누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12월 19일에 났지만 우리 같은 핵심 인사들은 이미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로 누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정일의 관 앞에서 김정은에게 큰절을 하며 오열하는 누나. 그 모습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누나는 정말로 김정일을 따랐고 김정은과 김여정을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규나, 조심해야 해.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정은이 주변에서 선대 인물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누나도 위험한 거예요? 나는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문제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대화 후 며칠 뒤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리영호 총참모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숙청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언제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목숨까지도. 2012년 2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누나 김옥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일 생일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새벽 누나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군부 경호원들이 병원 전체를 봉쇄해 놓았습니다. 가족인 저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누나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명령입니다. 아무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3일 후 누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있는 누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강인했던 누나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규나, 누나 왜 그랬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너무 많은 권력을 쥐었어. 그들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떡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나, 너는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그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12년 9월 누나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절염 치료였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추방이었습니다. 김경희의 압력으로 권력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누나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숙청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최고 엘리트였던 학생들이 오늘은 3대가 멸문당하는 것입니다. 제 동료 교수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강의 중에 남조선의 경제 발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제 가족이 총살당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성택 처형이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매제이자 북한 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반역자로 낙인 찍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TV에서는 그의 처형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김정일의 매제도 2인자도 하루아침에 처형당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2014년 초 아버지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중앙당 간부에서 물러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이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 역시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에서 일반 교수로 강등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김균 동무, 앞으로는 교육 업무에만 충실하시오. 당 업무는 다른 동무들이 맡을 것이오. 그 통보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저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사람도 잃는구나. 그 현실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2014년 여름 저는 비밀리에 외국 자료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특별 열람실에는 연구 목적으로 외국 학술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엄격히 통제되었지만 교수 신분으로 접근할 수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물리학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는 더 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 생활 수준, 교육 수준, 모든 것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 괴뢰 정권의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 강제 추방. 제가 목격했던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이 체제를 위해 일했던 내 20년은 대체 뭐였지? 밤마다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015년 3월 독일에 있던 누나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국을 경유해 몇 단계를 거쳐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조심해. 폭풍이 온다. 저는 그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당 중앙위원회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이미 퇴직한 아버지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불길했습니다. 아버지, 왜 부른 걸까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균 동무 따라오시오. 조사할 것이 있소. 무슨 조사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지 말고 따라오시오. 저는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보위부 건물로 끌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른 죄수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한쪽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위부 지하 신문실에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천장에 희미한 전구 하나, 그리고 중앙에 놓인 쇠 의자.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의자 뒤로 묶였고 발은 의자 다리에 결박되었습니다. 신문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균, 너는 반역자 김옥의 남동생이다. 누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누나는 장군님을 위해. 닥쳐.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돌았습니다. 김옥은 김정일 동지를 배신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반역자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김현은 군수 물자를 횡령한 부패분자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맞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김옥과 정기적으로 연락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신문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제가 부인할 때마다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독방에 있었습니다. 2m 남짓한 좁은 공간에 변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시간의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루? 이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물 한 컵과 옥수수빵 한 조각을 던졌습니다. 먹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수용소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2~3번씩 끌려나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옥과 공모하여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을 시인하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부인할 때마다 고문이 심해졌습니다. 전기 고문, 물고문, 구타. 제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는 옆방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가 몰래 제 독방에 들어왔습니다. 김균 동무. 누구십니까? 조용히 하시오. 나는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오. 당신 아버지께서는 좋은 분이셨소.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께서 처형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여동생도 곧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오. 뭐라고요? 이미 결정이 났소. 김옥의 가족 전체를 숙청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 가족은 모두 죽는구나.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무슨 방법입니까? 내일 새벽 호송 중에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소. 단 한 번의 기회일 것이오. 그때 도망치시오. 왜?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당신 아버지께서 예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적이 있소. 이것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잡히면 당신은 물론이고 나도 죽소. 그러니 반드시 성공하시오. 다음날 새벽 4시 톡방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이송한다. 저는 수갑을 찬 채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아버지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용서, 격려, 사랑? 아버지, 조용히 해. 간수가 저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괜찮다,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앞차에, 저는 뒷차에 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서는 거요? 다른 간수가 물었습니다. 앞차가 고장난 것 같소. 잠깐만. 어젯밤 저를 찾아왔던 그 간수였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후 앞차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빨리 도망쳤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간수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간수가 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요. 뛰시오. 수갑의 한쪽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가 미리 느슨하게 채워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처형 집행 명령이 내려졌소. 당신은 살 수 있소. 지금 뛰시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캄캄한 숲이었습니다.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쏜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고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제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큰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온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다. 찾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잡으면 포상이다. 저는 온몸을 바위에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조금만 소리를 내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추격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다. 저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추격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젯밤에 그 간수가 일부러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추격대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산악지대였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평양에서 꽤 떨어진 곳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피해 숲속으로만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작은 농가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관찰해보니 노인 한 명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에 다가갔습니다. 마당에서 밭일을 하던 노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요? 할아버지, 제발 물 좀 주십시오. 노인은 제 몰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이 물과 옥수수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당신, 도망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나도 젊었을 때 한번 도망쳐 본 적 있소. 잡혀서 수용소에서 10년 살다 나왔지만 노인의 팔에는 수용소 번호가 새겨진 문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시오. 오늘 밤에는 추격대가 마을을 수색할 겁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는 게 좋을 거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그냥 당신 눈을 보니 예전에 내가 생각나서요. 젊은이 어디로 갈 거요?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
두만강까지는 여기서 200리는 쫓기대오. 게다가 국경 경비가 삼엄하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음이란 게 그런 거지. 내일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에 떠나시오. 북쪽으로 계속 가.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노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옥수수빵 몇 개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요. 살아서 자유를 찾으시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3일간 산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가끔 수색 헬리콥터가 지나갔고 저는 그때마다 나무 아래 숨어야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저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김균이라는 놈을 찾는데 김정일 동지의 여인이었던 김옥의 남동생이라더군. 그 반역자 가족? 아버지는 벌써 총살당했다던데. 맞아. 여동생도 수용소로 끌려갔다더라. 이제 막내만 남았는데 절대 잡아야 한대. 포상금이 엄청나다더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했다니, 여동생 경이가 수용소로 끌려갔다니.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가족을 죽인 거야.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하지만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라고 하던 그 눈빛. 아버지, 제가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 체제의 만행을. 저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밤 저는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대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저는 숨어서 관찰했습니다. 수비대원들이 30분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강변에는 철조망과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지? 새벽 2시쯤 기회가 왔습니다.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빈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에 다가갔습니다. 밑을 파서 기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 철조망 밑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발각됐습니다. 쏴라. 탕, 탕탕. 총알이 제 옆 땅을 때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멈춰라.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5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으로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1분, 2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을 보니 반쯤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잠수했습니다. 팔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 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잡았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서 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알았어요. 일단 일어나요. 여기 있으면 중국 공안한테 잡혀요.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빨리 가요. 안전한 곳으로. 그 사람은 50대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연변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오늘 밤 순찰을 돌다가 당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저를 작은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걸 드세요. 따뜻한 국과 밥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보통 탈북자 같지 않은데. 한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신분을 밝혀야 할까?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일했습니다. 교수였어요? 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가 왜 탈북을? 제 가족이 숙청당했습니다. 저도 잡혀서 신문 받다가 도망쳤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북한 보위부뿐 아니라 중국 공안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여기서 며칠 숨어 계세요. 그동안 한국 대사관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틀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 김철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국 공안이 이 마을을 수색한대요. 북한에서 특급 수배자가 넘어왔다고. 저 때문인가요? 아마도. 빨리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베이징. 거기까지 가야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하지만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도 가야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 차에 타세요. 화물칸에 숨어야 해요. 저는 작은 화물트럭의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그 위에 농산물 상자들이 쌓였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검문소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는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차를 세워. 트럭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베이징에 농산물 배달 가는 겁니다. 화물칸 열어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공안이 화물칸을 들여다봤습니다. 양배추인가? 네, 양배추하고 배추입니다. 공안이 상자 몇 개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제가 숨은 곳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봐. 감사합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길에는 모두 5개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는 더 철저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네? 수상한 차량이라고 제보가 들어왔어. 화물을 다 내려봐. 끝났다. 이제 들킬 거야. 하지만 그때 김철수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뭉치였습니다. 관장님, 이게 소박한 제 마음입니다. 공안은 잠시 주저하더니 돈을 받았습니다. 양배추를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겠군. 가봐. 다시 한번 살았습니다. 화물칸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답답했으며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상자들이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4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나와도 돼요. 여기는 베이징 외곽이에요. 저는 화물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이는 아파트로 가세요. 304호. 거기서 다음 연락책을 만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아파트 304호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대사관 주변에 중국 공안이 깔려 있어요. 당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며칠 기다려야 해요. 상황을 보면서.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확인했는데 북한에서 재현상 수배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역자 김균을 체포하라. 김정일 동지를 배신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반역자다. TV에는 제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북한 전역에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결심했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망이 좁혀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 근처로 갔습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불과 200m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중국 공안 차량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저는 주변을 돌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새벽 3시쯤 공안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길 반대편에서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잡아라. 중국 공안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대사관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100m,
50m, 30m.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춰라. 20m, 10m. 대사관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그 순간 중국 공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안의 손에서 벗어나 대사관 철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대사관 경비원들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한국 대사관 작은 방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 아버지는 벌써 총살당했다던데. 총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고통스러웠을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를 원망하셨을까? 균아.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균아, 넌 살아야 해. 하지만 누나도 독일에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여동생 경이. 여동생도 수용소로 끌려갔다더라. 정치범 수용소.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북한에서 수용소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하루 15시간 노동, 굶주림, 구타, 고문, 공개 처형. 경이는 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습니다. 그런 경이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벽을 향해 주먹을 쳤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우리 가족을 죽인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김균 씨, 괜찮으세요? 네. 많이 힘드시죠?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일주일 후 국정원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균 씨, 가족분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김현 씨는 평양 강동군사재판소에서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당일 처형되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분 김경 씨는 화성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생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은요? 직원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분 김옥 씨에 대해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옥 씨는 독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도 죽었다고? 유서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독일 경찰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나의 글씨였습니다. 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살아서 자유를 찾은 거겠지. 우리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은 살아남았으니까. 아버지와 경희의 소식을 들었어. 누나는 너무 괴로워. 내가 먼저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았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아. 균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김정일 동지를 위해 일했던 내 20년이 너무 부끄러워. 나는 그 체제의 공범이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 나는 권력의 단맛을 즐겼어. 용서해줘, 균아. 하지만 넌 강해. 넌 살아남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줘. 사랑해, 동생아.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누나도 그리고 아마도 여동생도. 제가 살려고 도망쳤는데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7월 저는 비밀리에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탈북 소식이 새나간 것이었습니다. 김균 씨, 북한에서 정말 교수였습니까? 가족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옥과의 관계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하지만 제게는 그저 시간을 버티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꿈, 누나가 목을 매는 꿈, 여동생이 수용소에서 굶어 죽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김균 씨, PTSD 증상이 심각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약을 먹으면 꿈을 안 꿀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꿈은 계속됐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균 씨,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증언을 합니까? 저는 그 체제의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고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누나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016년 3월 첫 공개 증언회가 열렸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2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균입니다. 저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이었고 김정일의 마지막 여인 김옥의 남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제 가족이 어떻게 북한 체제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 특권층의 부패, 일반 주민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숙청의 공포. 제 아버지는 반역자로 몰려 총살당했습니다. 제 누나는 독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3대가 짊어지는 것.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만행입니다. 증언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로 제 가족이 살아 돌아올까요? 2017년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청소년들을 가르치시려고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권층 자제들만 가르쳤습니다. 일반 주민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라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부모를 잃었거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17세 소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북한 특권층이었으면서 왜 탈북했어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사시지.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특권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거든.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 걸 보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양심이요? 그럼 선생님은 양심이 있었어요? 늦게라도 깨달았어. 너무 늦게. 소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부러워요. 적어도 선생님은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잖아요. 전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됐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비극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2019년 한 탈북자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균 교수님, 혹시 여동생 김경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최근에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이 증언했는데 화성 수용소에서 김경이라는 여성을 봤다고 해요. 2017년까지는 살아있었대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영양실조로 거의 뼈만 남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경이가 살아있었다니. 적어도 2017년까지는. 하지만 지금은 2019년인데 경이는 아직도 살아있을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경이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경아, 오빠야. 너 아직 살아있니? 오빠는 여기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아니,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구나. 매일 너희들 생각에 잠을 못 자. 경아, 미안해.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오빠 때문에 내가 그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잖아. 만약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아니, 충분하지 않겠지.
하지만 오빠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어. 경아, 제발 살아있어줘.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오빠가 꼭 너를 찾을게. 약속해. 사랑해, 동생아. 오빠가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니까요. 2020년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김균입니다. 혹시 제 아버지 김현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 동무는 매우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당당하셨어요. 고문을? 네. 전기 고문, 물고문. 하지만 김현 동무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간수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은 반역자가 아니다. 내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을 뿐이다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형 전날 밤, 김현 동무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전해주시오. 아버지는 자랑스럽다고. 용기 있게 살라고라고. 아버지, 처형장에 끌려가실 때도 당당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드님을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2021년 저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 합류했습니다. 김균 교수님, 우리와 함께 북한 정권과 싸워주시겠습니까? 싸운다고 해서 북한이 변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국제인권회의 참석, 대학 강연.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은 저를 공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반역자, 민족의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변절자 김균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공화국을 비방하는 파렴치한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었는지 그들은 알까요? 저는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12월 탈북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사회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매일 밤 꾸는 악몽,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대학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자유의 불빛들입니다. 하지만 북쪽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2천만 명이 여전히 암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혹시 경위도 있을까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김 교수님, 내일 인권회의 발표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숙청의 기억 마이너스 북한 권력층 가족의 멸문입니다. 무거운 주제네요. 제 이야기입니다.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누나, 그리고 경아, 여러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숨쉬는 한,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을, 권력의 덧없음을, 자유의 소중함을.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강연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삽니다. 증언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면서.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와 함께 죽었을까요? 경위와 함께 수용소에 갇혔을까요? 아니면 계속 특권층으로 살면서 양심을 외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양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까요? 경아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경아, 어디에 있든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압니다. 아마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잔인함입니다. 가족을 갈라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막막해 보여도 저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증언하고 기록하고 알리면서.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권력 핵심의 남동생 김균의 이야기, 자유를 향한 탈출, 그리고 끝나지 않는 속죄의 이야기.